자, 일단 그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했으니까요.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439쪽을 보시고요. 가격 재원칙의 의의를 볼까요?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에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부동산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하나의 행위 기준입니다. 지침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최유효 이용 원칙을 보시면은 의의를 보세요. 최유효 이용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격은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이 표준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줄여서 얘기하면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적합의 원칙과 함께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다. 자, 여기서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다. 요 표현은 일반 재화시장에는 없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가면은 이제 변동의 원칙, 뭐 대체 원칙, 아까 변동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변동의 원칙은 동산에도 적용돼요. 동산 가격도 변하잖아요. 또 맨 위에 균형의 원칙 있잖아요. 균형의 원칙 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제 와이프가 몰고 다니는 모닝에다가 멋진 튜닝을 해봤자 모닝이죠. 아니, 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죠. 어떤 물건이든 간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균형이 맞아야 가치가 적절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동산도 다 있어요. 다 다른 거는 동산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합의 원칙은 동산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근 환경에 적합할 필요가 있나요, 동산은? 동산은 인근 환경에 적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또 최유효 이용 원칙은 동산은 물건의 용도가 대체로 한 가지죠. 부동산은 용도가 여러 가지잖아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용도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최유효 이용 원칙이 적용되지만 동산은 최유효 이용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고유효 원칙이다. 별로 중요도는 없지는 않아요.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최유효 이용의 뜻을 묻고 있죠. 뜻을 얘기하고 있죠. 최유효 이용이란 객관적인 양식과 통상의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 합법적, 자 이거는 법적인 측면이고요. 그런 이용으로서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며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이고요.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 이거는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때도 복합 개념에 따라 판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합법적인 이용이라 해야 되잖아요. 합법적 합리적.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하고 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 증거 있는 이용.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상황으로서 최유효 이용 분석. 이건 뭔가 하면은 단일 이용으로서 최유효 이용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라면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지역에 주거용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상업용도 있을 수 있죠. 그 혼자 상업용 이렇게 해도 그게 최유효 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거지역에 꼭 주거용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게 단일 이용이에요. 단일 이용. 그거 하나만 다른 용도야. 그거 하나만 다른 용도라도 그게 뭐가 될 수 있다?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뭐 충분히 납득은 되죠. 근데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표현. 이게 단일 이용으로서의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거 하나만 다른 용도와 달리 그거 하나만 다른 용도인데도 뭐가 될 수 있다?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낯설어서 이게 표현이 우리 알고 있는 거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러니까 단일 이용이다. 그 하나만 다른 용도와 달라도 최유효 이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도적 이용으로서의 최유효 이용은 뭘 생각하면 제일 좋은가 하면은 시내 주차장 생각하면 시내 주차장. 시내 주차장 건물들을 보면은 이게 지금 당장 어떤 건물을 짓기에는 못하고
놀리기는 아깝고, 그렇다고 다른 건물 짓자니 본 건물 올라갈 때는 이게 오히려 안 좋은 게 될 수 있잖아. 철거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활용하기 쉬운 게 뭐예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러면은 위에 건물 올릴 필요도 없고, 뭐 우선 뭐 필요한 대로 그냥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용을 중도적 이용이라 그래요. 중도적 이용. 뭐 적당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정도고요. 자, 이제 내려가셔서 최유형 원칙에 이제 내부 관련 원칙에서 자, 균형의 원칙은 했어요. 아까 요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제 두 가지를 더 한다면은 그 두 가지는 이게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이 아니고요. 기여도의 합이 기여도의 합. 또는 이거를 생산성의 합 이렇게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생산비, 생산성 이거 단어를 조심하시면 돼요. 생산성의 합이다. 생산 비용이 아니라 그 생산성. 예, 이거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은 수리비를 500만 원 들여서 건물을 수리를 해서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럴 때 비용은 얼마지만 비용은 500만 원이지만 가치 상승은 1000만 원이죠. 그거예요, 그거.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또는 생산성 합이다. 자, 이거는 추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죠. 추가로 더 할 건지 말 건지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써먹고요. 또 사실은 조금 더 어려운 것까지 얘기한다면은 한정 가격 판단할 때도 써먹어요. 아까 한정 가격 나왔죠? 한정 가격 나왔는데, 자, 여기 앞토지를 편입을 했을 때 이 뒷토지 가치가 많이 올라가죠. 그럼 얼마만큼 뒷토지 가치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요 빗금친 부분의 가치가 결정이 돼요. 이 뒷토지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앞토지 가치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재개발해서 아파트 단지 지을 때 한 평짜리, 두 평짜리 땅이 있어요. 한 평짜리, 두 평짜리 땅, 요 가치가 몇 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편입, 이게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알박기를 하자, 알박기. 아무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기여하는 정도.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뒷토지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이 앞토지 가치가 결정된다. 이것도 무슨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기여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럼 요 상황을 한번 제가 문제로 내볼까요? 요 상황 문제로 내볼게요. 자, 요때 요거 평가하는 거.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무슨 평가일까요? 1번, 2번, 3번. 3번이죠.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거죠. 맞나요? 시장가치, 시장가치, 외예가치. 시장가치, 외예가치죠.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조건부평가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형 토지가 돼요? 자료형 토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료형 토지. 관련되는 부동산 특성은 뭐가 있을까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인접성도 되고요. 또 인접성도 되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또 병합 분할 가능성이죠. 병합 분할 가능성.
앞토지는 분할이 되는 거고 뒷토지는 병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가격?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에 무슨 가격이라고 그래요? 한정 가격이. 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합리성이 인정된다 그랬죠, 조금 전에. 오랜 시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조금 전 시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원칙이 적용돼요? 적용되는 원칙은 기회 원칙. 지금 얘기할 거 굉장히 많죠? 맞아, 아니에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요때 써먹으면 돼요. 자, 기회 원칙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균형의 원칙과 기회 원칙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4개 했어 이제 4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 있어요. 대체 원칙. 대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둘 이상을 생각해야 돼요. 대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닌 다른 거 이 소리잖아요. 다른 거 아닌 이거 이렇게. 둘 이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대체 원칙이라는 거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상호작용. A하고 B하고 서로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 이건 대체 가능한 둘이라 해야 되겠죠. 대체 가능한 둘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 물건이 만약에 효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동일한데 얘가 값이 더 싸요. 얘는 가격이 더 비싸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싼 걸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싼 걸 사려고 하는 과정에서 싼 놈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선택받지 못하는 얘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슷해지겠지, 서로 이렇게. 이거 사던 사람 이쪽으로 오고 그럼 이건 땅값, 이거 가격 떨어지고 이거는 올라가고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거는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대체 가능한 거는 결국은 비슷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효용이 다른데 가격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효용이 더 높은 걸 선택하겠죠. 그런 과정에서 효용이 더 높은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효용이 더 낮은 것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대상 물건이 있으면 대상 물건하고 비슷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었는지 살펴보면 얘도 비슷하게 가치가 나갈 거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또 얘하고 비슷한 게 얼마에 임대됐는지 보면 얘도 비슷한 임대료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하고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만들어졌는지 보면 이것도 비슷하게 만들어질 거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사례를 조사를 해야 감정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감정평가 3방식 모두 다 필요해요. 모두 적용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교 방식이에요. 특히 비교 방식. 얘가 얼마에 얘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고 비교하는 것. 됐나요? 특히 비교 방식이 적용이 돼. 이걸 이제 간접법이라고 해요. 간접법. 비교 방식은. 이거는 사례 자료를 사용하는 거는 다 간접법이라고 그래요. 대상 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면은 직접법. 사례 부동산의 자료를 활용하면은 간접법.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요. 동일한 효용이라면 뭘 선택한다? 동일한 효용, 가격이 싼 걸 선택하고 동일한 가격이라면 뭘 선택한다?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한다. 이런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 5가지예요. 요 5가지만 해도요. 거의 70%가 이 범위 안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할지 말지를. 아예 이것만 하고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지금 3개 더 해야 돼. 더 할 생각이었는데. 그 3개는 뭔가 하면은, 3개 중에 지금 요게, 요 밑에 것이 좀 어려워요. 다른 거는 뭐, 별거 없는데.
일단 이제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 있어요. 수익 체증 체감. 어렵지 않아, 이거는. 안 어려워요. 수익이 점점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한다, 이거예요.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수익이 점점 증가해요. 근데 어느 단계를 벗어나면은 수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건물 지을 때 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규정이 있는데 한 층 한 층 이렇게 더 지어 올라가요. 근데 지금 더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짓는 이유가 뭘까요? 더 지을 수 있는, 이 건폐율 용적률 규정상으로는 더 지을 수 있어. 더 지을 수 있는데도 안 짓는 이유가 뭐겠어요?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 더 짓는 데 따른 비용하고 이 들어오는 수입하고 따졌을 때 비용이 더 클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3층까지 밖에 안 짓고 더 지을까요? 더 지을 때는? 더 지을 때는 이제 여기까지는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괜찮으니까 여기까지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수익이 더 큰 거예요, 비용보다는. 근데 더 짓게 되면은 비용보다 수익이 적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짓는 거 아닌가요? 그게 드디어 무슨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체감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체증하지만 계속해서 체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단계 가서는 더 투입을 하면은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이 추가 투자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겠죠. 추가 투자 판단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 이게 제일 어려워요. 수익을 배분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할 때 누구한테 배분하는지 생각해야 돼. 누구한테. 수익을 배분할 때 그 수익을 배분하는 거는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 그걸 생각해야 돼. 생산 요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땅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제 돈을 대고요. 여러분 중에 누가 노동을 제공하고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경영 노하우를 이제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거 아는 사람의 이 코치 하에 저는 땅을 댔고요. 누구는 돈을 댔고요. 누구는 노동을 댔고요. 그렇게 해서 건물 지어서 우리 임대 사업 좀 하자. 그럼 임대료 수입 들어오면은 그 임대료 수입을 나누어야 되지 않나요? 맞잖아요.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 사람한테는 그 보수를 줘야 되고요. 돈을 댄 사람한테는 이자에 대한 수익만큼을 줘야 되고요. 또 노동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임금을 줘야 되고요. 토지를 댄 사람한테는 지대를 줘야 돼, 지대를. 맞나요? 그렇게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눈은 좀 떠주시고요.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이 수익이 누구한테 배분한다?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이 소리예요. 일단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생산 요소들 중에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주느냐, 요거까지 생각해야 돼.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줄까요? 토지한테 줍니다. 토지한테. 앞에 우리 지대론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대. 고전압하는 지대를 잉여로 받죠. 다른 생산비를 먼저 뗀다고요. 농민이 투입한 그 인건비 먼저 다른 생산비 떼고 최종적으로 토지한테 남는 게 잉여지대라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토지한테 마지막으로 남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은 다른 생산 요소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종시에 지금 아직도 개발이 좀 덜 된 토지가 있어요. 예전에 보다는 이제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많았어요. 예전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도 근데 개발이 안 된 땅들이 있어요. 근데 택지 조성은 다 돼 있어요. 택지 조성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만 올리면 돼요. 그 뭐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을까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게 보세요. 토지라는 생산 요소는 이미 여기 있어요. 근데 자본이 지금 투입 안 되고 있죠. 자본이 투입 안 된다는 게 결국 다른 생산 요소가 계속 다 투입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와 봤자 수익이 남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다른 땅들은 이제
뭐가 있어 보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자본이 들어와도 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생산 요소는 그 대가가 없을 것 같으면 와요, 안 와요? 안 온다고. 이거는 다른 데 가지. 수익성이 있는 다른 데 가는 거지. 여기에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온다는 거는 뭐예요? 다른 생산 요소가 여기 온다는 얘기는 충분한 수익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고, 곧 남는 건 누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토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한 생산 요소는 여기저기 갈 수가 없잖아요. 다른 생산 요소는 여기 아니라도 딴 데 갈 때 많은데 굳이 수익성이 없는 곳에 올 일이 없는 거죠. 됐나요?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제 이 중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수익을 배분하는데 누구한테 배분한다?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배분하는데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그래서 이거는 잉여 생산성의 원리라고도 하고요. 잉여, 남는 거. 근데 그게 누구한테 남는 거예요? 토지한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자녀법의 이론적 근거라고 해요. 토지자녀법. 수익환원법에 나오는 거예요.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에. 그리고 자녀, 잉여죠, 잉여.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잉여 생산성 원리 이렇게 돼요. 잉여 생산성 원리. 자, 이렇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거예요. 적합의 원칙 밑에 경쟁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에 초과이윤이 발생하면, 또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 이건 어디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예요.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경쟁이 나타나게 돼 있죠. 경쟁이 나타나게 돼 있고요. 경쟁에 의해서 뭐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초과이윤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 정책론에서 할 때도 늘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해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면은, 그러면은 공급이 증가해서 결국은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결국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의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을 살 때도 그렇고,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어떤 건물이 만실이에요, 만실. 막 대기 손님도 있어요, 임차인들이. 그거를 만실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감정평가를 할 때는 임대료 수익 계산할 때 가능총소득 100%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유순전후 하잖아요. 가능총소득은 1억이에요. 지금 계속 몇 년째 1억 계속 가능총소득이 다 발생해. 가능총소득이. 근데 그거를 가능총소득 1억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효총소득이 가능총소득하고 똑같아. 근데 유효총소득 1억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걸 해서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면은 순영업소득이 너무 높게 평가될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면 이게 건물이 철거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갈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벌써 이미 옆에는 짓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벌써 몇 년째, 2년째 이렇게 만실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옆에 벌써 착공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만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 만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앞으로 1, 2년 이내에 옆에 경쟁 부동산이 생겨서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공실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실이라 해도 그걸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공실을 감안해서 평가하라 이런 소리예요. 얘는 결국은 사라지기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감정평가할 때는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해서 이 공실이 없어도 한 5%나 많으면 10%까지는 공실을 감안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야 적당히 평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초과이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초과이윤은 결국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물을 살 때도 마찬가지 그걸 감안해서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살 때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건물은 오래 가는 거니까. 네, 건물은 오래 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 그거 보고 혹해서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경쟁의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은 그 뜻하고 감정 평가 활용을 그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기억하시되 균형의 원칙은 더 중요하니까 그 균형의 원칙은 키워드가 뭐예요? 첫 번째 줄 끝에 있는 생산 요소 결합 비율 또는 내부 구성 요소가 적절한 균형, 요런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다음에 감정 평가 활용에서는 그 기억의 기능적 감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수익 최종 체감이나 수익 배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기회 원칙에서도 자, 기억의 첫 번째 줄이 있죠. 맨 끝에 첫 번째 줄 끝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의해 결정 이렇게 기여도에 의해 결정.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감정 평가 활용에서는 그 기억의 세 번째 줄 있죠.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그 두 번째 줄 끝에 한정 가격 판정 뭐 이런 것들 체크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최유형 원칙의 외부 관련 원칙에서 적합의 원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기억의 두 번째 줄에 환경의 적합 요거 체크하면 되고, 다음에 그 밑에 감정 평가의 활용에서는 니은에 있죠. 니은 끝에 경제적 감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나머지 됐고 변동의 원칙 보시면 되죠. 5번의 변동의 원칙에 변동의 원칙 뭐가 변한다? 형이 변하는 형.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감정 평가의 활용에서는 기억이 있죠. 기억. 그래서 시점 수정 및 기준 시점 이렇게 이런 키워드 체크하고요. 다음에 443쪽에 최유효 이용 원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원칙에서 대체 원칙이 있죠. 이거는 이제 뜻은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성을 지닌 다른 부동산 또는 재화 등의 가격과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는 부동산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동일하다면 효용이 큰 것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 또는 법칙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감정평가 활용은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된다 그랬죠. 특히 사례 부동산의 자료를 사용하는 간접법, 비교 방식이 간접법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까 비교 방식이 특히 관련된다 그랬죠. 다음에 수요 공급의 원칙은 거기 가격의 이중성 써놔도 돼요. 가격의 이중성. 가격의 이중성 아까 뭐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보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요건 예전에는 꽤 자주 나왔는데요. 최근에 조금 뜨문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번에 출제됐었는데 이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정리하시면 돼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 정리하는 거예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요거는 개별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 부동성은 이제 이동을 시킬 수 없으니까 아파트가 똑같은 회사가 지은 아파트라 해도 저 지역이냐 이 지역이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는 거예요. 또 똑같은 모델의 아파트라 해도 층이냐 호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중고부동산의 경우는 사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역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판정해요.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이라는 것은 일반적 이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다.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뭐가 제일 많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이 제일 많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독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제일 많이 관찰되는 주거지역인 거죠. 근데 개별 분석은 그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보는 거예요. 단독주택 지역이라고 해서 단독주택만 최유효 이용인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단일 이용으로서의 최유효이 있었잖아요. 다른 용도도 있기 때문에 그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 바로 개별 분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역 분석에서는 그 가격 수준, 그 지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수준을 보는 거고, 여기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보는 거예요.
요거 이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 분석이 최유효 이용 판정하는 거고 개별 분석이 표준적 이용 판정. 이러면 틀리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은 이 적합의 원칙, 조금 전에 적합의 원칙 있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요. 그 지역을 보기 때문에 부동산과 그 주변 지역이 어울리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슨 원칙과 관련되는가 하면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감가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하고 관계되고 여기는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부동성, 부동성도 관련되고 인접성도 관련돼요. 인접성 뭐 이런 거 관련되고 일정한 범위로 이렇게 한정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뭐 개별성뿐만은 아니에요. 최유효용이니까 뭐도 관계 있어요? 용도, 다양성 이런 것도 관련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함께 생각해 보면 돼.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가 선행 분석이에요, 후행 분석이에요? 얘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선행 분석이고 얘가 후행 분석이고. 얘가 전체 분석이라면 이쪽은 부분 분석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이 거시 분석이라면 뒤에가 미시 분석이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한 파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는 게 지역 분석의 대상입니다. 지역 분석 대상에서 인근 지역이 뭐예요? 이거 묻는 거.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이 용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이 뭐예요? 이렇게 단어의 뜻을 묻는 것을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인근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이거예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 뭐다? 인근 지역이다. 여기가 인근 지역. 그래서 요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은 지역 요인이 같죠.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바로 인근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뭐다? 인근 지역이다. 요 범위 안에서는 유사 지역은 뭐겠어요? 인근 지역하고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이면서 대상 부동산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가지고 질문 많이 해요. 유사 지역 안에 대상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특성이 어때야 돼? 얘하고 얘는 지역 특성이 비슷해야 되죠. 여기가 단독주택 지역이면 여기도 단독주택 지역이 돼요.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원근을 따져요, 안 따져요?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멀면 안 되죠. 너무 멀면 대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대체 가능성이 없어요. 이 대체 원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하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 비교를 할 때는 대체 가능한 지역 범위하고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멀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요. 이게 동일 수급권이에요. 자료 수집을 하더라도 동일 수급권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동일 수급권을 벗어나면 안 돼요. 자료 수집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그래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요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보완하면 교재에서는 444쪽, 445쪽에 있고 지역 분석의 의의나 필요성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 밑에 인근 지역을 보시면은 그 개념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 보세요. 그 경계와 범위를 보시면은 그 기억에 인근 지역 경계와 범위는 이용 상태에 따라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된다는 게 이제 도로나 하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은에 보시면은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이게 단독주택 지역과 연결 옛날부터 살던 동네는 이렇게 재래시장을 지나 들어가면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재래시장을 이렇게 통과해서 갈 때는 이게 어디까지가 상업지역인지 어디부터가 주거지역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도로로 탁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에는 내가
상업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가가 나타날 때까지는 같은 인근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주택이 좀 나타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상가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주택이 나타났다가 또 상가 나타났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상업지역 위주로 평가를 할 때는 그 표준적 영역인 상가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주거지역에서 평가할 때는 표준적 영역인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건 이것이죠. 인근 지역의 경계는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일정 범위의 지역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으로 구역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 지역과 겹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공법상 용도 지역은 준주거 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실제로는 실제 용도에 따라 한다. 자, 다음에 리얼을 조심하시면 되고요. 리얼. 자, 리얼이 더 중요해요.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사례 자료 수집은 쉬우나 가격 수준의 신뢰도가 낮으며 너무 좁으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이 안에 대상 부동산과 비교할 사례를 구하기는 쉽겠죠. 넓으면 넓을수록. 근데 너무 넓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 가격 수준의 편차가 너무 커.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 얼마까지 이게 너무 편차가 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너무 좁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좁으면 사례를 구하기가 힘들어. 신뢰도는 이제 높일 수는 있겠지만 사례를 구할 수 없다. 뭐 그런 뜻이에요. 다음에 이제 유사지역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했죠.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고, 대상 부동산, 인근 지역과는 지역 특성이 비슷해야 되죠. 근데 거리 원근 따진다, 안 따진다? 거리 원근은 안 따진다. 자, 근데 뭘 조심해야 돼요? 가격 수준도 어때야 돼요?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되죠. 여기 가격 수준이나 이 가격 수준이 어때야 돼요? 비슷해야 돼. 너무 차이가 나면은,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저기, 이제 4호선, 5호선 타고 이렇게, 동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대치동은 안 알아봤거든요. 대치동, 논현동, 이런 데는 아예 안 가요. 대체가 안 돼요, 거기는. 값을 더블로 줘도 구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데는 안 된다고. 가격도 비슷해야 대체가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됐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유사지역 분석의 필요성 해서 기억, 니은 두 가지 있죠. 유사지역을 왜 분석할까, 얘를. 아니, 대상 부동산이 있는 인근 지역도 하기 바쁜데 유사지역을 왜 할까요? 그게 이제 기억, 니은에 있는 거예요. 자, 기억에서는 뭘 체크하면 되는가 하면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 요거 첫 번째 줄에 있죠.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 뭔 소리야? 얘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얘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 더 쉽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옷 같은 거 살 때도, 가구 같은 거 살 때도, 특히 옷 살 때 뭐를 이렇게 살 때 이게 어떤가 하면 다른가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색상이나 디자인을 비교해보면은 더 나은 건지 덜한 건지를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뭐를 비교해보면 더 낫다. 유사 지역을 비교해보면 인근 지역을 더 쉽게 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사는 게 그게 단점이잖아요. 인터넷으로 이게 비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제 가서 보면 비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얘를 더 잘 안다. 요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니은에서는 인근 지역 내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 이거예요. 인근 지역 내 사례 자료가 없는 경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례가 여기 없을 때는. 할 수 없어, 그때. 어디 가서 사례를 구해야 돼요? 여기 가서 사례를 구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동일 수급권은 밑에 그 기억의 뜻이 있죠.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그리고 니은의 동일수권은 감정평가 시 사례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용도 지역별 동일수권 판정. 이거는 좀 중요도는 낮은데요. 주거지의 경우에는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도심에 직장이 있으면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 있죠. 그 출퇴근할 수 있는 범위가 주거지의 동일수권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음에 상업지는 그 키워드가 상업수익이에요, 수익. 상업지는 수익성을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배우지를 기초로 하여 동일한 상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 이렇게. 중요도는 좀 낮은데, 공업지는 키워드가 생산 및 판매 비용의 경제성이에요. 그 공장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죠. 거기에 있어서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동일수권의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다음에 농지는 됐고, 후보지 이행지 있죠. 후보지 이행지는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수권의 범위가 정해진 게 원칙입니다. 전환 후. 우리는 이 전환 중인 토지는 전환 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성숙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낮은 경우에는 전환 전이에요. 이렇게 원칙은 전환 후지만 전환의 정도가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전환 전이 원칙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고요.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얘네들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개별 분석 요거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앞에 비교한 거니까. 저 뒤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의 그 용어 있죠. 그 462쪽, 463쪽, 464쪽. 그 가격의 3년성에서부터 그 464쪽에 감정평가 3방식 6방법 용어 있죠.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집에 가서 외우세요.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3방식을 왜 외우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시험에 그 오른쪽 페이지 465쪽처럼 가로 채워 넣기 문제도 나와요. 가로 채워 넣기 문제도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년성이 이제 비용성의 원리에 의한 원가 방식이 있고요.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비교 방식이 있고, 수익성의 원리에 의한 수익 방식이 있죠. 이 3방식 있지 않습니까? 각각이 뭐에 근거한다 그래요? 요거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요거는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요거는 수익성의 원리. 이걸 3면성이라고 해요. 3면성. 이걸 3면성이라고 해요. 3면성. 이 3면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세 가지 측면의 성격의 가격이 현실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평가를 해요. 근데 각각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이 용어를 알아야 이론을 설명을 해도 이론이 흡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한가 하면은 가격 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 여기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 이제 이런 용어들을 익혀야 된다고요. 여기는 수익 환원법. 이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설명을 드려도 이론 설명이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가액, 시산 가액을 뭐라 하고, 적산 가액, 쌓을 적자 생산자죠. 여기는 비준 가액, 여기는 수익 가액. 이게 수익 방식은 수익자가 앞에 다 붙죠. 그래서 이거 위주로 할 거예요. 이거 위주로. 근데 이 이론 들어가는 건 얘네들 이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용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이게 이제 용어 정도는 알아야 구별을 하니까. 여기는 수익 분석법이다. 이렇게 이제 용어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는 적산임료, 비준임료, 수익임료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시산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직전에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액을 말하는 거. 시험 삼아 계산한 가액이고,
이걸 결국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때 요걸 결정하는 거를 시산가액 조정이라고 그래요. 시산가액 조정. 이걸 조정을 해서 결국은 금액은 몇 개로 나타내야 돼요? 한 개로 나타내요. 한 개로. 한 개로 나타낼 때에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은 산술평균 하면 된다, 안 된다? 산술평균 하면 안 돼.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는 안 되고요. 가중치를 달리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 같은 거는 비교 방식의 가중치를 높게 두고요. 수익성 부동산은 수익 방식의 가중치를 높게 두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466조에 가시면 그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상가액을 조정해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은 이렇게 묻잖아요. 466쪽에.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무슨 방식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 사례를 통해 구한 시상가액, 이건 무슨 방식이에요? 이건 비교 방식이란 말이에요. 조성 비용을 통해 구한 시상가액은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상가액은 수익 방식을 다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시상가액 조정 방법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에서 원가 방식은 몇 프로? 20%. 비교 방식은 50%. 수익 방식은 30%. 이렇게 해가지고 그 1.2억에다가는 얼마 곱해야 되는 거예요? 1.2억에다가는 비교 방식이니까 몇? 0.5, 50%, 0.5를 곱해야 되고, 1.1억에다가는 원가 방식이니까 몇 줄 곱해야 돼요? 곱하기 0.2를 곱해야 되죠. 맞죠? 그게 순서대로 안 돼 있죠, 지금. 위에 순서와 밑에 가중치 순서가 똑같지 않아요. 임대료를 통해 구한 시상가액은 수익 방식이죠. 그건 맨 끝에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0.3 이렇게 해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0.6이죠. 반을 곱하니까 0.6이 되고, 여기는 0.22죠. 0.6. 여기는 0.3 해서 이게 0.12 해서 1.12 해서 1억 12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시상가액 조정이라 그래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다음 주에 다 외워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용어. 외워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원가 방식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